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일제강점기로 지금 넘어왔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1910년대를 지난번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1920년대가 되면 1910년대하고 뭔가가 다르니까 20년대를 지금 다른 챕터로 보는 거겠죠. 3.1운동이 진행되고 나서 일제가 이제 강압적인 통치 방식에 살짝 변화를 준 건데 10년 동안 무단 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도 못하게끔 했다고 생각했지만 3.1운동이 터졌어요. 굉장한 범위로. 한국과 한국을 벗어나는 범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 채찍만 가지고는 통치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스타일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통치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당근을 주는 척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다 더 집중했었던 거는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하는, 친일파를 키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은 내용이 조금 많아요. 이 1920년대 통치 스타일이 달라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챕터에도 이론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제 문화통치하고 경제수탈이 나오는데 저 문화통치라고 하는 말이 되게 안 어울리는 말이긴 하죠. 진짜 문화통치를 한 거는 아니에요. 진짜 문화통치를 한 거는 아니고 문화적으로 보이게끔 우리한테 뭔가 이제는 무단으로 통치 안 할 거라고 희망을 갖게끔 하는 그런 거를 한 거죠. 약간 조삼모사 같은 걸 지금 한 건데 1920년대를 대변하는 스타일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배경은 3.1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나서 식민 통치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일제에 대해서 여론이 되게 악화가 됐어요. 이 3.1운동이 뉴욕타임즈 같은 데도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정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잔악한 이 통치의 스타일이 여론적으로 국제적으로 비난을 좀 얻게 돼요. 그래서 총독으로 부임했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돼. 이제 문화 통치해야 돼 라고 스타일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면 정말 우리한테 문화적인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친일파를 양성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힘으로만 눌렀더니 얘네들끼리 너무 꽁꽁 뭉쳐버리더라. 뭉치지 못하게 누구한테는 당근을 주고 누구한테는 채찍을 때리고 하는 식으로 요거를 교묘하게 만든 거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문화통치는 기획이 됐고요. 문화통치를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회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끔 자치론 또는 타협론을 주장하게끔 이런 지식인들이 실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혜택을 조금씩 받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치론과 타협론이 뭐냐면 자치론이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치를 할 수 있게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해나가는 게 수순 아니냐. 괜히 이기지도 못할 거 덤벼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친일의 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독립 못해. 어차피 못하고 그냥 여기에 맞춰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타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문화 통치를 했는가를 봐야겠죠. 실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한다고 홍보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전에 무단 통치에서는 군인이 총독으로 임명이 했었었는데 이제 우리 문관 임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게 할게. 근데 실제로 보니까 단 한 명도 문관 출신 총독이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발표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 제도를 보면 헌병들이 무기 차고 경찰하니까 무서웠지 이제 헌병 경찰제를 폐지할게. 그냥 일반적인 경찰 제도 할게. 라고 했지만 실제로 경찰 인원이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장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그게 그거가 됐어요. 실제로 일반 경찰이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요때 순사나 이때 순사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 숫자가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전의 헌병 경찰만큼이나 굉장히 힘든 존재가 돼요.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이나 우리나라 내부의 사회주의 운동이나 반정부, 반체제, 그러니까 일본에 반대하는 독립운동의 어떤 모든 거를 탄압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인데 요게 원래 일본 본토에서 이거를 치안유지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움직임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의 대척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런 전쟁을 확장해가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모습 이런 거를 일본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진압하는 치안유지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선에도 실시를 한 거죠. 단 조선에서는 독립운동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 치안유지법으로 누른 거고요.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자, 민족해방운동,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데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언론을 보면 이제 너네도 발행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문 발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뭔가 숨통을 틔워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봤더니 검열하고 삭제하고 정지시키고 이걸 꾸준히 진행하면서 원하는 논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검열된 신문판이 공개가면 된 적이 있는데 거의 뭐 빨간 펜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막 이거 지워, 삭제, 동그라미 표시 엄청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간행되는 신문에는 구멍이 숭덩숭덩 나서 출판이 됐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언론의 자유를 준 것도 아니다. 언론을 조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방행정 정책을 또 보면은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등등등 자문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너네 지방 쪽에서 한국인들이 직접 자기 지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는 문을 열어줄게 라고 했지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방청객입니다. 방청객. 아무 권한이 없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서 친일파, 일본인 이런 사람들만 행정에 실제로는 참여할 수가 있었고요.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의결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교육 정책을 보면 우리 앞선 1910년대에는 교육도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죠. 일본인 애들은 6년을 다니는데 우린 또 4년만 다니고 실업교육만 받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자, 1920년대가 되면 자, 한번 개정을 해요. 2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2차. 자, 보통 학교 너네도 6년 배우게 해줄게 똑같이. 일본 학생들하고 똑같이 너네도 6년 배울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조선어 너네 나라 말 필수 과목으로 해줄게. 이렇게 하고 사범학교, 대학교 설치하는 거 허용할게. 라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만 하는 거고 실제 진행이 되는지 안 했는지 유무가 되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기간이 6년으로 늘었어도 어떤 과목을 배우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실업교육 여전히 실업교육 위주로 진행이 됐었고 대학교를 설치하는 거는 끝까지 막았어요. 우리가 대학교 세우려고 모금 활동을 막 활발히 하니까 정말로 우리의 민족대학교가 생겨버리면 그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대학 설립하는 거를 끝까지 방해를 하고 우리의 고등 엘리트 집단을 흡수하고 친일파로 육성하기 위해서 일본이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경성 제국대학입니다. 오늘날의 저기 해화동 대학로에 세워졌었던 학교고요. 이 경성 제국대학이 최고 고등기구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날개 설명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 내부의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무마시키려고 설치를 한 건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한테 진학시키려는 목적이 조금 더 컸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좀 사이드로 빠져있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만을 위해서 만든 대학은 또 전혀 아니더라.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문화통치의 실상이 실제 문화통치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문화통치한다고 하면서 경제수탈은 그러면 안 했느냐?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1920년대가 되면 또 우리를 엄청 괴롭힌 게 저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일본이 이제 빠르게 근대화를 추진을 하면서 공업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서울이 발전하는 단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 단계를 보면 도시가 발전하면은 농촌의 인구가 빠져버리죠. 다 도시로 오고 공장으로 막 들어가고 하니까 똑같아요. 한창 공업화를 하고 있었던 일본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농토를 떠나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안 그래도 섬나라라서 식량이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은데 요게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게 쌀과 곡식이 생산이 되는 우리 한반도에서 쌀을 가져가려고 한 거죠. 우리가 원래 먹고 사는 쌀인데 일본에 수출까지 하려면 아무래도 양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쌀 수확량을 늘려가지고 수탈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자국의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려고 하는 게 이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토지의 어떤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토지 개량을 해요. 자, 이제 물 주는 시설, 수리 시설 같은 거 개선하고 개간하고 간척 사업하고 땅도 늘리고 이거를 많이 늘리려고 했고요. 그 농사적인 농법에서 품종이나 이런 거를 개량을 또 해서 근본적으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었던 게 결국에는 이게 이 수리시설 개선이나 개간 간척 사업 같은 것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비료를 준다. 새로운 수리시설을 확충한다. 그럼 또 돈을 또 다 걷어요. 결국에는 농민들은 뜯겨야 되는 돈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라서 가계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원했던 만큼 뭔가 확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원래 예정됐었던 수탈을 진행을 합니다. 가령 3배가 늘어날 걸 예정을 하고 3배 늘어난 그 양을 가져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결과를 봤을 때 3배가 안 늘어나고 한 1.5배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3배 이상을 추출해가는 거예요. 그럼 모자라지잖아요. 얘네들은 어쨌든 너네가 부족하거나 말거나 우리 본토의 식량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하면서 한반도의 수탈은 계획대로 진행을 했고요. 우리는 큰일 났죠. 우리는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정작 우리는 실컷 1년 쌀농사 짓고도 쌀밥을 먹지를 못하고 전부 다 일본으로 수출되고 우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만주에서 푸석푸석한 잡곡을 수입해가지고 부족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 이것도 충당도 다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릅니다. 과도한 수리 조합비, 비료 대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몰락을 해버리더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땅을 빼앗긴다는 거는 비료 대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땅을 팔았다는 얘기고, 그럼 이 땅을 산 사람들이 주로 지주가 되는 거겠죠. 땅 주인이 되겠죠. 친일파나 일본인이겠죠. 그래서 식민지의 지주 제도가 훨씬 강화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땅도 한 뼘 없이 농사를 짓게 되는 소작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심각하게 농촌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그럼 농사만 이랬느냐? 아니고 골고루 침투를 했겠죠. 자, 우리 처음에 1910년대에 무슨 령 있었어요. 회사도 맘대로 못 만들고 맘대로 없애지도 못했죠. 회사령을 철폐를 합니다. 처음에. 이것도 이제 너네들 마음껏 꿈을 펼쳐 이런 게 절대 아니겠죠. 자, 일제는 한국인들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자원을 약탈하려고 회사령을 철폐를 하고 일본 돈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세운다기보다는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막 우후죽순 회사를 세우는 거죠. 우리는 이 일본인 회사에, 일본이 주인인 회사에 들어가서 노동력으로 아마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원을 추출하고 개발하고 상품 만들고 갖다가 팔고 그런 거를 했겠죠. 산업경제의 기반도 상당히 흔들리게 되고요. 관세 철폐가 저게 참 어이가 없는 내용인데 일본 자본이 자유롭게 한반도로 쭉쭉 뻗어 나와야 되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아예 없애버려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우리 해외에서 여러분 직구 같은 거 하면 직구로 액수가 좀 큰 물건을 사면은 그 통관 번호 같은 거 적고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관세 뭐 얼마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을 텐데 이런 걸 붙이지 않으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 그 상품들하고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좀 밀리잖아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할 때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뭐 난리죠. 어떤 국가의 문턱을 넘을 때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일본은 아주 과감하게 그냥 아예 없애버립니다. 세금 없어. 그러면 우리는 1,000원에 파는데 일본은 물 건너 오는데도 불구하고 500원에 판다면 그 누가 1,000원짜리 사요? 500원짜리 사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1차, 2차 산업들이 지금 다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1920년대에 경제 수탈이 한층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또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1920년대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이 1910년대에 무단 통치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문화 통치로 전향을 했지만 진짜 문화 통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야, 우리가 평화 시위로 만세운동 했었는데 1919년에 그거 잘 안 됐잖아. 얘네는 평화 시위 갔다가 안 돼. 우리도 똑같이 이 무장 투쟁으로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서 1920년대에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무장투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깥쪽에서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국외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단체로 의열단이 있어요. 의열단. 자, 단장은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윤세주를 중심으로 만주에서 조직이 됐어요. 만주에서 목표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한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사살할 것. 이게 이 단체의 존속의 의미였어요. 지금 5파괴 7가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5가지를 파괴할 거야 라고 딱 정한 거예요.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외적 중요 기관 요렇게 5가지를 정했어요. 일제가 통치를 하는데 기반이 되는 모든 시설들을 여기에 다 접목을 시켜놨고요. 7가살은 뭐냐면 일본의 그 총독 이하의 고관, 일본 군부의 순회들, 대만 총독, 매국노, 친일파, 밀정, 악덕 지주 이거는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도 이거의 살생부 목록에 지금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게 의열단이고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은 신채호, 단재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날개 설명이 또 나오죠. 김원봉이 부탁해가지고 신채호 선생이 써준 거예요. 요것도 꼭 기억 좀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직접 혁명, 우리가 실제로 액션을 해야지만이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내용이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 자, 의거 활동 대표적인 거 볼게요.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집니다. 박재혁 의사가 하는 거고요. 부산경찰서 폭파. 조선총독부에도 폭탄 던집니다. 김익상이.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제일 많이 잡아가서 제일 많이 고문했었던 종로경찰서가 있어요. 악명이 자자한.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지죠. 김상욱 의사가. 그리고 일본 궁성의 이중교를 터뜨리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나석주가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꽤나 여러 가지 시설에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입히게 됐고 실제 이 의열단을 잡기 위해서 일본이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살아서는 한 명도 못 잡았어요. 김상옥 의사를 잡을 뻔했죠. 잡을 뻔했는데 김상옥 의사가 거의 뭐 쌍권총 쏘면서 뛰어다니다가 이거 총알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혹시 자기가 잡혀서 고문 당하다가 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총알로 자결을 함으로써 생포한 의열단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원봉 얼마나 잡고 싶었겠어요. 이렇게 중요 시설마다 빵빵빵 폭탄 잡고 터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작 본인은 등판도 하지 않고 이 김원봉을 잡기 위해서 김원봉의 목에 걸렸던 현상금이 막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돈으로 따졌을 때 뭐 5, 600억을 호가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액수를 현상금으로 걸었지만 현상금으로 고발된 걸로도 신고해서 잡거나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싫어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일제가 이 정도 액수의 현상금을 걸었던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2명 있어요. 첫 번째가 김원봉이고 두 번째가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님 나중에 한인애국단이라는 젊은 의열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봉창이나 윤봉길이나 이분들의 스타일도 폭탄 던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활동들이 좀 있어요. 자, 활동 방향이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다가 사실은 이 정도 활약을 하게 되면 무언가 이제 일제가 흔들리거나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것으로는 식민 통치를 끝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개개인이 가서 요래 폭탄 던지고 하는 걸로는 이거 뭐 꿈쩍도 안 한다. 어림도 없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뭔가 좀 체계적으로 큰 단위로 전격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 방향이 바뀌는데 의열단의 단원 중에 일부가 저기 황푸군관학교라는 군인들 육성하는 군사 리더 육성하는 학교 있잖아요. 여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커리큘럼을 토대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가지고 군사 훈련을 해서 인재를 독립운동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국 내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결성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의열단에 대한 내용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나라 바깥쪽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국외 무장투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 자,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요게 지금 같은 해에 월만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 연도를 외워가지고는 이게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지를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국외 무장투쟁 표에 나와 있는 거 먼저 볼게요. 1920년이 되었을 때 일본이 3.1운동의 충격으로 이제 친일파를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싹트지 못하게 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바깥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바깥쪽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3.1운동 끝나고 이제 여세를 몰아서 이제 우리도 뭔가 액션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외 독립군 부대들이 활발하게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국내 진입을 한번 다 같이 하자. 이런 움직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 무장투쟁의 흐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국내 진입작전을 감행함에 있어서 여러 부대가 연합을 하면 등치가 좀 커지잖아요. 거기에 대표격이 됐었던 부대가 그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있어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대한국민회군 여러 개의 부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군 연합부대가 지금 생겨난 거죠. 근데 봉오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일본군한테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봉오동을 일본군이 급습을 했지만 봉오동의 지형 지리를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군한테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게 봉오동 전투입니다. 저거 뭐 동명의 영화도 나왔잖아요. 여기서 일본의 피해가 막심했죠. 분노로 부들부들 하겠죠. 그래서 일본군이 굉장히 많은 군대를 조금 더 충원을 해가지고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만주 쪽에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도 별로 이미지 별로 좋지 않아요. 자국이 들어와서 자꾸 싸우고 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 진입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훈춘 사건이라는 거를 조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일본군이 중국의 마적단이라고 내통을 해가지고 이 마적단하고 주기적으로 내통을 하는데, 일본의 관공서를 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격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자작극을 벌인 거죠. 그래서 훈춘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해가지고 군대를 만주에 보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주 종종 이런 일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돼가지고 만주에 군대가 투입이 됐는데,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벌였던 모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복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 참여했었던 부대는 아까 위에 언급됐었던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깃발을 잡고 이끌었던 부대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입니다. 여러 부대들이 마찬가지로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청산리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청산리로 유인을 해가지고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등등의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또 크게 격퇴를 합니다. 이걸 청산리 대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봉오동에서 한번 깨지고 청산리에서 또 깨졌죠. 와장창 와장창. 거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예요. 일본군 부들부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보복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치사하고 악랄하게 하죠.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간도에 쑥 들어가서 그냥 일반 한국인들 그냥 대량 학살해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간도 참변입니다. 요 사건으로 인해서 간도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초토화됩니다. 거의 절멸 직전까지 갔고요. 독립군들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몇몇이 간도를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간도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러시아 국경지대까지 올라갑니다. 그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집결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다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군대를 결성을 하고 이번에 자유시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러시아 쪽으로 좀 더 올라갔어요. 일본의 추적을 피해서. 여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움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자유시 참변. 러시아에서 지금 산전 수전 다 겪고 있는데 내부 분쟁이 일어날 법도 하죠. 내부에서 문제가 나서 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부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러시아 쪽에서 그 무장 해제해라 니네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니?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우리가 이제 이걸 또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트러블이 있었고 러시아 적색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약화가 되면서 이때 독립군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매끄럽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까지는 크게 잘 이겼는데 일본의 치사한 보복으로 인해서 두 번의 참변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국외 독립운동가들은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고요. 간신히 또 심폐소생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삼부라는 걸로 다시 부활합니다. 자, 삼부의 성립. 자유시 참변 이후에 다시 만주로 돌아와요.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통합운동을 또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됐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다 또 끌어모아서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거가 1년 간격으로 성립이 돼요. 참, 정신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성립이 또 되고요. 우리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참변을 겪고 나서도 독립군대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일본이 치를 떨면서 저 만주를 신출귀물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 조선 놈들 다 잡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만주를, 간도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놈들을 소탕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던 게 미스야 협정입니다. 1920년대 중반에 독립군의 활동을 위축하려고 중국에 군벌이 있어요. 중국은 만주 일대에 자기가 이렇게 부대를 끌고 다니는 군벌이라고 하는 집단이 존재를 합니다. 그 장장림이라고 하는 군벌에 큰 부대가 있었는데 이 협정을 체결을 해요. 너네가 만주 돌아다니다가 있잖아. 그 조선 사람들 독립군들 잡아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보상해 줄게. 이런 식으로 미스야 협정을 체결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세 개로 이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일어났는데 너무 많잖아요. 세 개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통합운동도 우리가 또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찢어서도 독립운동하면 힘만 나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삼부 통합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세 개가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하고요. 두 개로 통합이 됐어요. 혁신의회하고 국민부라는 걸로 통합은 됐어요. 두 개로 아쉽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없어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무장투쟁만 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실력 양성운동이라는 것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위에 있는 거는 국 바깥쪽에 우리나라 바깥쪽에 있었던 활동이고 국내에서는 뭘 했냐면 이제 일본에 들어오는 어떤 일제의 통치에 맞닥뜨려가지고 여기에 대응책들이 일어났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일본이 비록 눈 가리기 아웅이긴 했지만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어쨌든 한두 개를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로 우리한테 숨 쉬라고 뚫어준 구멍은 아니겠지만 문화 통치한다고 그냥 보여주는 액션이었겠지만 이걸 우리도 잘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일제가 이제 회사령도 폐지하고 이런 걸 했는데 회사령 폐지하고 관세를 철폐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 상인들을 위한 거죠. 일본 자본을 위한 거니까 우리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야 이대로 가다가 우리 다 망한다 라는 생각을 공유를 하게 돼서 물산 장려운동이 뭐냐면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요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나중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건데 우리 물건 쓰자는 거예요. 우리 물건. 이거는 자작회라는 단체하고 토산애용부인회 그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구호가 이거였어요.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 쓰자. 이렇게 뭐 신문에 광고도 내면서 국산품을 씁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 상품이 조금 더 쌌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했었던 운동이고요. 이거는 무슨 한계가 있었냐면 왜 우리도 반일 감정이 조금 올라올 때 모 브랜드의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브랜드를 대신 쓰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무슨 비난이 나왔냐면 우리나라 내부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아니 우리 거 쓰자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물건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자본가들과 상인들만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들은 우리한테 어떤 기브앤테이크를 주는데 이런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비판이 좀 있었던 운동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물산, 우리
우리 물건을 쓰자고 하는 운동으로 이것도 약간의 독립운동의 계열로 분류가 되기는 한다는 점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 학교 세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너네도 대학교 세울 수 있어 라고 지침을 바꿔주었죠, 일본이. 근데 정말 세우기를 바라진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요게 공포가 되자마자 야, 우리도 이거 빨리 해야겠다. 어쨌든 얘네가 법을 바꾸긴 했으니까 우리도 고등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조만식하고 여기 물산 장려 운동했었던 조만식과 이상재라는 분이 모여서 조선 민립대학 세우는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지만은 이 우리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만 모아도 학교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모금 운동이 꽤나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일본은 절대로 이런 걸 바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제가 계속 방해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문과 수해 같은 게 들어가지고 모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깜짝도 놀래요. 돈이 초반에 잘 모였기 때문에. 한국인이 교육받으려고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이 열기를 어쨌든 무마시킬 필요는 있겠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경성제국대학.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실력 양성 운동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제의 교육이 주로 실업교육에 집중돼 있어서 일제강점기가 됐을 때 읽고 쓰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도 같이 하거든요. 일단은 글자를 보급하자 그런 걸 하는데 주로 이제 활자를 다루는 데에서 이런 걸 하기가 쉽겠죠. 신문사 같은 데에서. 자, 조선일보가 뭘 했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표 아래에 이 한글을 보급하는 운동을 합니다. 한글 원본이라는 책을 간행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를 했고요. 이게 조선일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러시아 말인데 민중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게 구호가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이런 걸 가지고 시골 지역의 야학처럼 이런 학교들이 좀 생겨가지고 글자 가르치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맹을 타파하는 걸로 약간 지금의 대학생들이 지금은 농화를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농촌의 야학 같은 거 했었던 그런 것처럼 분하로드 운동이 있었다. 일종의 계몽운동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장투쟁 못지않게 여러 카테고리에서 활발하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인 민족운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농민운동하고 노동운동도 있는데 둘이 조금 달라가지고 구별을 한 겁니다. 자, 농민운동 한번 볼게요. 농민운동. 농민들은 뭐를 요구했겠어요? 지주들이 땅을 다 갖고 있고 소작농이 돼가지고 소작을 쳐서 먹고 사는데 돈이 너무 비싼 거죠. 나 이거 농사 져가지고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내라 그러면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소작료를 내려달라. 소작권을 우리한테 줘라 라고 하는 걸로 이 모임을 만들어요. 1920년대의 특징은 무슨 동맹, 모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결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자유는 허용은 했죠. 진짜로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하기를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농민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거를 주도를 했고요. 가장 유명한 쟁의가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작료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싸운 거죠. 지주였던 악덕 문제철과 이 일을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을 해가지고 소작인들이 크게 들고 일어난 건데 놀랍게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소작료도 깎아지고 이거를 받아들여줘가지고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이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보면은 실제로 농사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나 광산 노동자 이런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건데 우리 돈 너무 적어요. 임금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환경 너무 나빠요. 노동 환경 개선해주세요. 이런 거를 요구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동총동맹이 주도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원산총파업이 있습니다. 원산총파업. 여기도 지금 날개 설명이 달려있죠. 원산에 석유 회사가 있었어요. 저기 위쪽에. 근데 여기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해서 때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파업을 해버려요. 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뭔가 납품을 또 맞출 수가 없게 됐겠죠. 그런데 이게 이 노동운동이 좀 바깥으로 크게 알려져가지고 일본에서도 일본 노동자들이나 한국인들이나 프랑스의 노동단체들이
너네 잘하고 있어. 힘내. 이런 식으로 격려를 보내준 게 또 특이한 기록으로 또 남아 있고요. 저기 강주령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있었어요. 고무공장에서 일하는 이 강주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사의 최초의 고공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을밀대에 올라가 가지고 고공농성을 했었어요. 단식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기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여러 분야의 인권 운동이 있었어요. 인권 민족 운동이죠. 인권. 소년의 인권, 여성의 인권, 그리고 차별받았던 옛 백정이라는 직군의 인권. 그런 것들이 카테고리가 나오고 있고 소년 운동을 주도했던 건 천도교 소년회를 꾸리고 있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도거든요. 이 사람 장인어른이 천도교 교주인 손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주도를 했고요.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드셨고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 근우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우회. 나중에 뒤에도 나올 거지만 신간회라는 단체의 자매 단체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지도 발행을 하고 자 여성들이요 배웁시다. 깨어나세요. 차별 철폐, 구습 타파. 여자들은 그냥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만 잘 살면 되지. 이런 게 구습이죠. 이런 거를 타파하는 여성 인권 운동을 주장했던 게 근우회입니다. 자, 형평운동. 형평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추위에 올라서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형평. 형평성 있게 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신분제가 철폐돼가지고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마도 대물림을 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뿌리 뽑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도 있겠고 이제 백정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거 없고 양반이다 쌍놈이다 그런 것도 없는데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만이 유독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을 없애고 모욕적인 이 칭호도 없애줘라. 그리고 우리 애들도 똑같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해달라. 백정의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막 이제 민원이 막 폭발하는 거죠. 백정 자식하고 우리 애들은 같이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들 사이에서도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백정이라는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근본적인 걸 바꾸려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형평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1920년대에 그러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기억할 만한 3.1운동 같은 어떤 그런 큰 민족 투쟁들은 없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0만세 운동이 있어요. 1910년대에 3.1운동이 있다면 1920년대에는 60만세 운동이 있습니다. 순종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3.1운동 2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순종의 장례식을 기회로 자 민족주의 세력하고 천도교 세력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이걸 준비를 또 해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 세력이랑 요 세력은 원래 별로 친하지를 않은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같이 도모할 만한 무언가가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여기서 또 처음 확인도 해요. 여기는 그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잘 짜고 있었는데 일본도 얼마나 까다롭게 이걸 받겠어요. 3.1운동에 그 악몽이 있으니까 얘네 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적을 했는데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크게 못했어요. 별로 크게는 못하고 학생들 중심으로 서울에서 만세 시위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일어났다가 끝나게 됐는데 일제가 이걸 초창기에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3.1운동처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 60만세 운동의 의미라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세력하고 민족주의 세력은 원래 잘 협업을 안 하는데 여기서 둘이 가능성을 봐요. 뭐 괜찮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자 민족유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당이 출연을 하는 데에 굉장한 계기, 시사점을 제공을 해줬던 게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신간회예요. 자 정우회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60만세 운동 뒤에 정우회 선언이 뭐냐면 사회주의 쪽 단체로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정우회가 우리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하고는 같이 갈 수가 있겠다.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단을 가진 애들이라면 민족주의 쪽이어도 우리도 같이 갈 의향이 있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이랑 사회주의 세력이 크로스를 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결성을 했던 게 신간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각성하고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기회주의는 절대 배격, 친일파 같은 거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강령으로 내세우고 했고요. 가장 큰 활약 중에 하나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도 파견을 하고 이거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큰 민중대회도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없어지게 되냐면 코민테른이 있죠. 코민테른. 국제공산당 기구가 있어요. 사회주의 쪽 사람들은 이거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 국제공산당 기구가 노선을 바꿉니다. 안 돼. 연합하는 거. 비타협적이든 타협적이든 일단 우리랑 반대되는 민족주의 애들하고 우리 같이 안 간다 라고 노선을 바꾸는 바람에 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미안한데 이제 우리 같이 못하겠다 해서 없어져 버리는 대단히 안타까운 단체입니다. 신간에. 하지만 그 위중에도 여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중요한 여러 족적을 남겨놨어요. 이게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학생들 타고 있는 기차에서 일본 학생들하고 조선 학생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일본 남학생이 이제 한국 여학생을 막 희롱하면서 괴롭히고 있었던 일본 남학생하고 싸운 거죠. 근데 이게 엄청 커진 거예요. 안 그래도 서로 감정도 안 좋은데 거기서 기차 안에서 빵 터진 거죠. 한일 학생 간에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충돌이 발생을 했는데 일본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했겠어요? 편파적인 수사. 한국 학생들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광주에서 이제 검거된 사람들 탈출시키고 그리고 탈출을 요구를 하면서 왜 우리랑 일본 사람들이랑 똑같이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 차별교육 이제 못 참겠다. 그리고 왜 우리 위주로 교육제도 만들어주지 않느냐? 우리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막 빵 터져가지고 학생 시위가 크게 일어나게 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의 학교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요거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민중대회를 통해서 일본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 우리 학생들 억울하다. 이거를 알리려고 했는데 일제가 엄청나게 방해를 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일어났었던 제일 규모가 큰 민족운동이었고 학생들이 시작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고요. 전국의 학교들이 광주에 호응을 해서 동맹휴학을 합니다. 문을 닫아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일들이 1920년대에 숨가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 간단하게 개념 확인 퀴즈 보겠습니다. OX 한번 볼게요. 일제는 문화통치 시기에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 되게 힘들었잖아요. 자, 이번 대한독립군은 신치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대한독립군이 아니고 의열단이 이거를 지침으로 삼았었죠. 소년운동은 근우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소년운동을 진행했었던 거는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아니죠? 2번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북로 군정설을 이끌었던 건 김자진이고요. 일제는 독립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중국의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을 하죠. 너네 여기서 활동하는 조선 독립군 보면은 우리한테 넘겨 라고 하는 그런 이 조약이었어요. 협정이었죠. 자, 3번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자, 물산 장려운동이 비판받았죠. 결국에는 이 물건 파는 상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었어요.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개념을 좀 풀어본 거고요. 내용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데 1910년대의 특징하고 20년대 특징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어떤 패턴의 문제를 물어보는지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